안녕하세요. 어고리학국 황은경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노플랜 유전자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게요. 유전자 분석 해설 가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설 가이드를 읽을 것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결과 보고서 샘플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항목별 원인과 관리에 대한 설명, 네 번째는 유전자별 기능, 마지막으로 카운셀링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국에서 유전자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눈다고 할 때 저는 질환을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는 유전성 질환과 하나는 가족력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면 다운증후군 같은 질환을 말할 수가 있는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일찍 안다고 해도 다운증후군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족력 질환은 일찍 알게 되면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한 부분은 헬스고 한 부분은 뷰티예요. 헬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혈압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혈당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중성지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콜레스테롤은 어떤지, 체지방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 또 혹은 카페인 대사는 어떤지를 볼 것이고, 뷰티에서는 탈모 여부와 피부 노화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이 술을 좋아하는 20대 남성이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술을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혈당이 오르거나 중성지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조금 절제를 하고 그 다음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술만 좋아하고 그 다음 생활은 평소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10년간을 지냈을 때 한 사람은 3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술은 먹지만 건강한 상태로 살 수가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과 함께 나온 똥배 그리고 대사증후를 지닌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의 몸을 먼저 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헬스 부분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되시겠고, 뷰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성 탈모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탈모가 유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친정엄마도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탈모가 유전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시 머리가 좀 제법 많이 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나의 몸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것으로 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약사님들도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해보시고 이 분석을 통해서 나의 몸을 더 건강하고 예쁘게 가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 분석을 꼭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자 분석 해석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유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체가 우리가 DNA라고 부르는 것이 네 가지로 된 걸 잘 아시지요.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가지 종류의 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유한 염기 서열이 약 3만 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돼요. 이 염기 서열들은 우리 몸에서 신체의 기능이나 외형과 같은 그런 특성을 결정하는 정보를 품고 있죠. 개인의 염기 서열은 부모님의 염기 서열로부터 상속이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 변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의 염기 서열은 99.9%가 동일합니다. 나머지 0.1%만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과 침팬지는 98.5%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이 0.1%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SNP라고 불리우는 것은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불리우고요. 네 가지 염기들이 만나서 쌍을 이루잖아요. 그 중에서 두 명이서 이제 쌍을 이루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그 변이가 일어난 것을 SNP라고 불러요. 이런 염기 서열 변이 때문에 각종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 SNP가 생기게 되면 이는 유전자를 통해서 물려받게 되고요. 그래서 가족력과 상관관계가 깊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정 유전자에 존재하는 SNP들은 그 유전자의 기능을 저하를 시키거나 항진을 시켜서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비만을 일으키는 것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금발이거나 흑발로 외형을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혹은 뚱뚱하거나 날씬하게 체질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유전자 변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 분석 해석 가이드에서 주의라고 나온 항목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일까요? SNP가 생겨 있는 특정 유전자들이 탈모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의 발생을 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질환을 유발하는 데는 유전자들의 변이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요소, 생활 습관, 환경 같은 후천적 요소가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죠. 주의란 말은 그대로 유전적인 관점에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노플랜에서 드리고 있는 유전자 분석 해석 가이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결과를 유전자 분석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 믿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결과 보고서 샘플이에요. 이 결과 보고서 세부 페이지를 앞으로 하나씩 항목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이 유전자 분석 결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 결과와 근거,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피부 노화에 대한 얘기이지요. 자, 유전자 순서라고 하는 것은요, 인구 통계학적 유전형 빈도에 기반하여서 산출되는 거예요. 1등에 가까울수록 유전학적으로 변형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움을 의미하지만 1등이라고 해서 이 항목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낮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0등인 사람이 50등인 사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것은 30등인 사람이 50등인 사람들보다 안전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지만 50등인 사람은 정상일 수도 있는데 30등인 사람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유전자형 그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그래프는 그 제노플랜의 아시아인 유전자형 빈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출된 그래프입니다. 이런 범례의 수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세 그룹이 총 100%가 100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아주 희귀해서 100명 중 0명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자, 위험도 그래프예요. 위험도 그래프에 대해 보면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저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 비해서 위험도가 0.5배 정도일 때를 저위험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럴 때 위험도가 아주 낮은 거겠죠. 중간 정도 위험도는 위험도가 0.5배에서 1.3배 미만일 때 중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위험은 1.3배 이상 2배 미만일 때, 초고위험은 위험도가 2배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고위험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2배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빠른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유전자형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는 대략 2만에서 3만 사이로 정도 추정이 돼요. 각 유전자는 생체 시스템 내에서 다른 유전자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가 다양한 기능에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네 가지 염기,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민인데요. 이러한 유전자는 염기의 긴 서열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유전자의 특정 위치를 잘 살펴보면 AA, AT, TT, CG, GT 등의 염기 쌍으로 나타나게 되고 개인별로 다양한 유전자형이 관찰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2개의 상염색체와 X와 Y라는 성염색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림에 뭐가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죠. 1번 염색체에는 문제가 생기면 저런 병들이 생기는, 또 2번, 3번, 4번, 5번에 보면 각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위치들이 다 지금 적어져 있는 거예요. 자,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그 결과지 샘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체리량 지수에 대해서 보면 BDNF, FTO, MC4R 같은 그런 항목들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체리량 지수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보자면 BDNF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돼 있죠. 이것은 11번 유전자에 있어요. 앞에 좀 전에 보셨던 여기 11번 유전자에 BDNF가
있다는 거죠. 11번 유전자에 있고 그 중에서 AG 쌍 중에서 A에 문제가 있을 때 체지방이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FTO라고 하는 것은 보면 16번 유전자에 있다고 돼 있죠. 자, 여기 16번 조그만 유전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16번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역시 AT쌍으로 되어 있는데 A에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BDNF, FTO, MC4R에 문제가 생기면 체지방이 잘 생길 수 있고 중성지방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뀐다는 뜻이고요. 밑에는 중성지방을 보시면 GCKR, TBL2, DOCK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보면 글루코카이네이즈 레귤레이터가 GCKR의 이제 약자이고요. 이것은 2번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번 유전자에 또 저렇게 첫 번째 줄 길게 되어 있는 유전자에 보면 중성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는 CT라고 하는 사이아민과 사이토신 두 가지가 짝을 지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아민에 문제가 있을 때 중성지방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환자랑 대화를 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뒤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요하시면 앞에를 한 번 더 쳐다보시고 환자한테 보여주시기에 좋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BDNF의 그럼 주요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환자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주요 기능은 포만감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럼 FTO의 주요 기능은 무엇이냐? 이것은 비만도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다. MC4R은 허기 및 포만감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환자의 설명에 이것을 이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냥 이 그림과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몇 번 유전자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신뢰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가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유전자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먼저 체지방 유전자의 세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체질량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유전자로는 BDNF, FTO, MC4R을 들 수가 있어요. BDNF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요. 포만감을 자극하는 유전자예요.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비만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1번 유전자에 BDNF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데닌 위치가 변이가 있어요. FTO는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의 전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유전자예요.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BMI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포만감을 느끼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2형 당뇨와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예요. 얘는 16번 유전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역시 아데닌 위치에 변이가 있어요. MC4R 유전자는요. 식욕 억제를 통한 에너지 섭취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유전자이고 지방 합성량을 조절하는 유전자인데요.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식탐이 늘고 간식 섭취가 늘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비만도 유발이 되고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게 돼 있죠. 얘는 18번 유전자에 있고 사이토신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 부분을 설명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비만의 기준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비만을 이제 판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BMI를 재셔서 이 사람이 고도 비만인지 중등도인지 경등도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비만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약이나 건강식을 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꾸만 배가 고프다는 사람이 있다면 알긴산을 주시면 되고 아랫배가 나오는데 변비가 같이 있는 분이시라면 방풍 통성산을 주시면 돼요. 혈압이 있는 분이면 더 맞는 약이겠죠. 부어서 살이 되는 분 같은 방귀 환기탕을 주시면 되고 에너지 대사가 너무 늦어서 자꾸 살이 찐다는 분 같으면 다이어비나 비타민 B군, 카페인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심장이 빨리 뛰는 분들한테는 이 약은 금기가 되겠죠.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 분 같으면 지방 흡수를 저해를 하는 공익 리놀렌산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혹은 지방 배설 촉진하는 페트로산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는 분 같으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이용해서 지방으로의 전환을 억제시켜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건기식으로는 비타민 D, 오메가3, 유산균, 그린빈 추출물, 그린마대 추출물이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5-HTP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필요한 생활습관의 교정이에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제한을 하는 시기를 해야 될 것이고
높은 강도의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열량 소모 낮은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함량 종합 비타민도 복용을 해야 되고요. 우울감 예방을 위해서 야외 활동을 꼭 하시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지방 증가와 관련된 질병으로는 아래와 같이 20대 같으면 대사증후군,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복부 비만을 통한 심장 합병증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갱년기에는 유방암이나 우울증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지방간, 또 혹은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체지방 증가와 관련이 있고요. 소아 같으면 성인 합병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유전자의 세부 기능으로는 중성지방 유전자 세부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성지방 유전자는 GCKR과 TBL2, DOCK7이 있어요. GCKR은 간과 췌장세포에서 글루코카이네이즈의 활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성인형 당뇨병이 잘 오게 되어 있죠. 얘는 2번 유전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사이민 위치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TBL2는 조절작용에 관여하는 단백질인데요.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가 되고 있고 혈액 내 중성지방 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중성지방을 좀 많이 만들게 되겠죠. 7번 유전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이토신 위치에 문제가 있어요. DOCK7은 GEF라고요. 구아닌 누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의 줄임말이 GEF인데 이것으로서 엑손 형성과 뉴로날 폴라리제이션을 유도를 해서 신경계 형성에 관여를 하고 중성지방 농도를 신호로 전달을 해요. 근데 신호 전달이 잘못되면 역시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DOCK7은 1번 유전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이민 위치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중성지방을 조절을 할 때 정상은 150mg/dL 미만이에요. 과다한 중성지방이 있을 때 문제는 HDL 아시죠? 좋은 콜레스테롤 분해를 증가시키고 LDL 합성을 증가시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조절을 위해서는 제일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국민 영양제 오메가3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럴 때 하루 복용량이 500mg에서 2000mg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외에도 오메가6, 레시친, 알파리포산, 그리고 지방 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L카르니틴도 중요하고요. 지방 배설을 증가시킬 수 있는 키토산, 페트로산, 식이섬유도 중성지방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기식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어떤 걸 교정을 해야 되냐면 과다한 당질을 섭취를 하지 않아야 돼요. 당질이 전부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름기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고단백 저지방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음주 역시도 우리 몸에서 지방간을 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주를 금지해야 되겠고, 지방대사 촉진을 위해서는 중강도 운동이 중요합니다. 녹차나 견과류 섭취를 증가하는 것은 HDL 합성을 증가할 수도 있고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지방 증가와 관련된 질병을 이 환자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콜레스테롤 유전자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콜레스테롤을 알려줄 수 있는 유전자로는 CEPT, ABCA1, ABO가 있어요. CEPT는 HDL 콜레스테롤을 LDL 콜레스테롤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16번 유전자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아닌 위치에 변이가 있을 때 문제가 되고요. ABCA1은 ABC라고 하는 것이 옆에 적혀 있죠. ATP 바인딩 카세트 서브 패밀리 A 멤버 1이라고 되게 복잡하고 긴 이름의 약자인데요. 이 ABC는 ATP 바인딩 카세트인 거죠. 그 ABC는 세포의 질이 제거될 때 콜레스테롤 배출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 혈액으로 HDL 콜레스테롤을 유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얘는 5번 유전자에 위치하고 있고 아데닌 위치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ABO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혈액형을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이 있고요. 스타틴 제제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9번 유전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데닌의 변이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조절 가이드는요. 역시 여러분 정상치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높을수록 좋으니까 60mg/dL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LDL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시키는 세 가지 인자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체내 합성이 시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꾸준히 먹는 게 더 맞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환자들의 경우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용량 유지요법을 선택을 해서 꾸준히 먹는 것이 심장 합병증을 막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환자의 복역 순도가 많이 높아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콜레스테롤 조절하기 위한 약과 건기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폴리코사놀이나 고함량 비타민 B3를 먹는 게 중요하겠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메가6, 레시틴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배출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 식이섬유, 키토산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마늘, 홍국, 이눌린, 글루코만난, 구화검, 식물성 스테롤, 대두단백, 스타틴이 중요하게 콜레스테롤 조절에 쓰이고 있고요. 스타틴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습관 교정으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이고요. 체중 감량, 금연, 그리고 견과류 섭취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LDL을 낮추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조리되지 않은 씨앗이나 견과류 섭취를 늘려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콩류 섭취 역시도 LDL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관련된 질병은 대사증후군,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합병증, 뇌혈관 합병증 등을 일으킨다고 말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유전자의 세부 기능 중에서 혈당 유전자 세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혈당에 관련된 유전자는 SLC38이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 소포체 내 아연 축적과 관련된 유전자예요. 아연이 인슐린 생성에 연관이 있잖아요. 인슐린 생성 분비 조절을 하고 여기에 변이가 있으면 제2형 당뇨병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유전자는 8번 유전자에 위치하고 있고 이때는 사이토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글루코카이네이즈 역시도 혈당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는 포도당의 에너지 대사 속도와 능력에 관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일찍부터 유형 당뇨가 온다거나 또 성인형 당뇨가 온다거나 PHI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7번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때는 아데닌 위치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G6PC2는 췌장에서 공복 시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그런 유전자로서 이게 결핍이 되면 공복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이것은 2번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럴 때는 구아닌 위치에 변이가 있습니다. 자, 혈당 조절 가이드도 알려주셔야 되겠죠? 혈당은 정상치가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침 식전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식후 혈당 얼마인지, 취침 혈당이 얼마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 식전 공복 혈당은 100mg/dL 이하여야 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40mg/dL 이하이고 취침 전 역시 혈당이 140mg/dL 이하이죠. 연말연시를 맞아서 과다한 음주를 하시게 되면 뇌당능 장애를 야기하게 되니까 그것도 항상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혈당 조절을 위해 사용 가능한 약과 건기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복 혈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삼이나 밀크시슬, 마그네슘이 있고요. 식후 혈당을 강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은 식이섬유, 셀레늄, 크롬, 아연, 반화버엽 추출물, 뽕나무가지 추출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있어요. 그리고 포 혈당 강화제를 먹는 분들을 위해서 인크레틴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보다 혈관 내피세포가 많이 망가지고 그에 따른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항산화제이죠. 그때 쓸 수 있는 항산화제가 포도씨 추출물과 피크나제놀이에요. 또 하나 혈관 내피세포에 문제를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단위 비타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한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칠미지황탕이 필요하고 또한 늘 먹을 수 있는
달여 먹을 수 있는 물에 넣을 수 있는 곡식으로는 여주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습관 교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시고요. 중강도 운동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혈당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도 필요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어서 조금 양이 많더라도 혈당이 금세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식사량을 한 3분의 2 정도로 조절을 한다거나 식사 순서만 바꾸어도 혈당은 많이 조절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야채나 토마토를 하나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되는 고기나 두부를 먹고 그 다음 잡곡밥을 먹도록 하면 충분한 양을 먹고도 배가 고프지 않고 혈당 조절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식사 순서의 변경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혈당증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대사증후군, 죽상동맥경화성 심장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서혈관 합병증 등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혈압 유전자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혈압에 관련된 유전자로는 NT5C2가 있고요. NPR3가 있고 ATP2B1이 있어요. 그 중에서 NT5C2는 수축기, 확장기 혈압에 관여하고 있고 요산 생성과 연관이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여기에 변이가 되게 되면 요산이 증가하면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하게 되어 있죠. NPR3는 나트륨 배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나트륨도 배설할 뿐만 아니라 혈관 확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수축기 혈압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 유전자는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TP2B1의 경우에는 혈관 근육세포 내에 칼슘 농도를 조절해서 혈관 수축을 시키는 그런 유전자로 알려져 있고요. 혈관의 탄력성, 긴장을 조절을 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T5C2의 경우에는 10번 유전자에 있고 이것은 사이민에 변이가 있으며 NPR3는 5번 유전자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이토신에 변이가 있습니다. ATP2B1의 경우에는 12번 유전자에 위치하고 있고 구아닌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혈압 조절 가이드도 알려주셔야 되겠죠? 정상 혈압은 80에 120 이하이고 경계 혈압은 90에 140 이하이다. 많이 완화가 된 상태예요. 혈압 조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약과 건기식 잘 아시겠지만 다시 살펴보면 혈관 확장에는 은행잎과 마늘 추출물, 항산화제로는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뒤에 설명서를 보시면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복합제, 오메가3, 정어리 추출물, 드럭머거 혹은 호모시스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6, B9, B12가 필요할 거고요. NO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알기닌이 필요하고 혈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나토키나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 비타민 D나 샐러리나 양배추를 섭취하시는 것 도움이 되고요.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 때에는 칼륨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트륨을 바깥으로 빼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생활습관 교정으로는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 강도는요 맥박수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160에서 본인 나이를 뺀 것을 적정 맥박수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가 50인 사람이라면 160에서 50을 빼서 110 정도가 되도록 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음식은 저나트륨식, 금연, 금주, 스트레스 예방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질병에 관한 것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헬스 부분에서 카페인 대사 유전자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대사와 연관이 있는 AHR, CYP1A2를 한번 살펴볼게요. AHR은요, 카페인 대사 속도를 활성화하는 유전자예요. 변이 시에는 더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어 있고요. 얘는 7번 유전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이민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CYP-A12는 많이 익숙한 그런 모습이죠. 사이토크롬 맞아요. 사이토크롬 P450-1A2라는 뜻이고요. 약물이나 물질 대사에 중요한 사이토크롬 P450입니다. 얘는 15번 유전자에 있으면서 사이토신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림부터 먼저 보실게요. 그림을 보시면 사이토크롬 A1A가 있고 사이토크롬 A12가 있죠. 그리고 AHR이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때 분홍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 AHR이 왜 중요하냐면 사이토크롬 1A1에서 사이토크롬 1A2로 변하는 것을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AHR의 변이가 있으면 사이토크롬 A12를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고 항진이 되면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고 저하가 되면 덜 만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HR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AHR의 변이가 있으면 저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만약에 대사가 느리다면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는 게 맞을 거고요. 또 혹은 빠른 경우에는 많은 카페인을 섭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복용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카페인 대사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카페인 대사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는 사이토크롬 P450-1A2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토크롬 P450의 대사에 저해를 시키는 것들로 보면 퀴놀론계 항생제나 플루복사민, 베라파밀들이 강하게 사이토크롬 P450-1A2 대사를 저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월트나 시메티딘, 카페인, 에키나시아 등이 사이토크롬 P450-1A2 대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사를 유도하는 것으로는 담배나 인슐린, 나프실린, 오메프라졸이 사이토크롬 P450-1A2 대사를 항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사 저해제로 작용하는 카페인 대사가 느린 경우에는 소량의 카페인으로도 부작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약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페인 대사 가이드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카페인 자체로 중요한 것보다 우리 몸에서 같이 섭취하는 다른 약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헬스 부분은 다 마쳤고요. 뷰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뷰티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피부 노화 유전자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유전자로는 AGER이 있고요. 이것은 좀 많이 보셨던 혈당을 얘기를 할 때 나왔던 Advanced Glycosylation and Product라고 하는 부분이 AGE잖아요. 거기에서 스페시픽 리셉터가 더 붙어서 AGER이 됐어요. 그래서 이 AGER은 AGE 수용체이면서 당화산물 분해 효소 유전자입니다.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피부 노화나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고 얘는 6번 유전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같은 6번 유전자이면서도 사이민의 변이가 있거나 사이토신의 변이가 있거나 아데닌의 변이가 있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라고 하는 것을 aging by glycosylation이라는 것을 한번 보실게요.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는 것은 당화예요. 단백질이 당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현상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이야드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고기를 굽거나 빵을 구울 때 갈변하는 현상이 마이야드 반응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서는 이런 당화 반응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몸속에 있는 단백질 혹은 핵산, 지질, 기타 인체 세포가 세포작용 없이 당과 공유를 하여서 세포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 당화 현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생성된 당화산물은 독성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신체 조직에 축적이 되어서 각 기관 본연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알고 계시는 HB, 헤모글로빈 A1이 대표적인 이런 당화산물이에요. 콜라겐에 당화산물이 붙게 되면 탄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포가 노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화를 막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과 건기식에는 무엇이 있냐면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트롤, 피크나제놀, 코엔자임 Q10,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치옥트산, 비타민 D, L-시스틴, 녹차 추출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홍삼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는 것, 당류 섭취를 저하시키는 것, 금연금주,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방법이 될 거예요. 앞에서는 피부 노화를 살펴보셨는데 이번은 또 그와 관련이 있는 피부 탄력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피부 탄력 유전자는 MMP1이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콜라겐 분해 효소 유전자입니다. 여기에 변이가 생기게 되면 콜라겐이 많이 분해가 되고 탄력이 없어지겠죠. 이 유전자는 11번 유전자에 있고 역시 세 가지에 다 변이가 있네요. 구아닌, 여기는 특징적으로 전부 다 구아닌의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피부 노화는요, 진피 콜라겐이 많이 분해되고 덜 생성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역시 콜라겐 분해가 많아지면서 탄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콜라겐 생성량을 느리고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약과 건기식을 쓸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E,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가 필요할 거고, 철분, 피크나제놀, 포스파디딜세린, 자외선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히알루론산, 에나세틸글루코사민, 곤약 감자 추출물, 지초 추출물, 쌀겨 추출물, 민들레 등 복합 추출물들이 피부 탄력을 높이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지금 적혀 있는 자외선 표시되어 있는 피크나제놀과 포스파디딜세린의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탄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적혀 있고요. 이럴 때 아까 우리가 그 당화에 의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굽기보다는 삶고 찌는 조리법이 피부 탄력을 높이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액순환하는 운동이나 자외선을 막는 선크림도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의 세부 기능, 이번 세 번째, 헬스 세 번째로 색소 침착 유전자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색소 침착과 관련된 유전자는 OCA2와 MC14가 있어요. 아까 MC4R이 어디에 관련이 있었죠? 체지방과 관련이 있었죠? 근데 MC1R의 경우에는 색소 침착 유전자예요. 그래서 OCA2의 경우에는 멜라닌 세포 내 색소 수송 유전자이면서 모발이나 피부, 눈 색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얘는 15번 유전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OCA2에 문제가 있다면 백반증이 생긴다거나 색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역시 아데닌 위치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MC1R의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유류 피부나 모발 색소망의 멜라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조절하는 것을 담당하는 유전자이고요. 얘는 16번 유전자에 연관이 있어요. 사이민이나 구아닌의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동양인 피부는요, 서양인에 비해서 많이 두껍고 멜라닌 색소가 잘 침착이 되는 그런 피부예요. 피지 분비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가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과다하게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멜라닌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다량의 멜라닌 색소를 만들게 되죠. 이로 인해서 주근깨나 기미 같은 것이 색소 침착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상처 치유 과정에 있어서도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섬유화 세포 번식이나 콜라겐 합성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다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멜라닌 색소는 기미를 생성하기도 하고 광노화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많은 동양의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멜라닌 자극을 받아서 기미가 쉽게 생성되고, 또한 표피와 진피 사이에 멜라닌이 끼기 때문에 기미 치료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흑인의 경우에는 기미가 잘 생기지만 피부 색상이 너무 진해서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꼭 쓰실 것을 권장드리고, 색소 침착 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약과 건기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산화제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있고요. 멜라닌 생성 효소 억제제로는 히드로퀴논, 아젤라인산, 코지객시드가 있어요. 다 바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것은 트리넥산산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먹기도 하고 화장품을 바르기도 합니다. 박피제로는 글라이콜릭 애시드, 레티놀 애시드가 있죠. 그리고 레이저가 있고, 먹는 약 L시스틴이 있고요. 핑거루드 추출물도 피부를 희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습관의 교정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쓰시고 비타민 섭취량을 증가하시고 금연과 금주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탈모는요, 원형 탈모와 안드로겐성 탈모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20Q 11.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다른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지 유전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탈모와 연관이 있는 그런 표식이고요. 유전자는 아니지만 안드로겐성 탈모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그림처럼 20번 유전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데닌과 사이토신의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L2R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터루킨 2 리셉터 서브 유닛 알파라고 되어 있는 그 유전자는요, 모발의 발생 과정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 치아 등을 생성할 때 두께나 굵기를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얘는 10번 유전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데닌 위치에 변이가 있어요. HLA DQB1이라고 되어 있는 유전자는 면역 시스템 조절 유전자로 DQ 헤테로다이머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형 탈모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이고 당뇨병과 같은 면역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10번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20Q11.1만 안드로겐과 관련이 있고요. 그 인터루킨 2RA나 HLA DQB1은 둘 다 원형 탈모와 연관이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탈모는 정상적으로 자라던 모발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빠지거나 자라지 않는 것을 탈모증이라고 말을 하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인의 경우는 백인보다 모발이 굵고 모발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모발 자라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탈모가 훨씬 더 심해 보이죠. 탈모가 발생하는 비율은 백인종이 훨씬 많지만 대신 백인종은 모발의 밀도가 빽빽하기 때문에 별로 빠져 보이지 않아요. 탈모의 종류에는 보면 안드로겐성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되어 있고요. 원형 탈모는 면역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탈모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외형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안드로겐성 탈모에는 미녹시딜, 엘크라넬, 트레티노인 탈모 방지 샴푸를 쓸 수가 있으시고, 원형 탈모는 반드시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주셔야 돼요. 내복력의 경우에는요, 안드로겐성 탈모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를 쓸 수가 있고, 그 외에 비오틴, 시스틴, 약용효모를 쓸 수가 있지요. 원형 탈모는 비오틴이나 시스텐처럼 영양을 주는 것을 쓰는 게 맞으세요. 약용효모, 비타민C, 비타민 B6, B9, B12, 아연, 구리 등을 이용하면 머리가 좀 잘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탈모 방지를 위해서는 많이 주무시고 충분히 쉬고 고른 영양 섭취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올바른 세발과 모발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 나머지는 골고루 먹는 것을 하시면 되시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발 굵기 유전자예요. 아까 동양인은 모발이 굵지만 좀 성글게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발 굵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모발 굵기 유전자는 EDAR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모발의 발생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피부, 머리카락, 손톱, 치아 등을 생성할 때 두께나 굵기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EDAR 유전자이고요. 그것은 2번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구아닌, 사이민, 구아닌 위치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인종 모발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지경이 굵고 밀도가 낮은 모발이기 때문에 빠지면 훨씬 표시가 많이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인의 경우는 황인종 모발의 특징을 닮았지만 모발 수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발의 직경은 백인의 모발의 직경은 54 마이크로미터이고요. 한국인은 81 마이크로미터예요. 굉장히 많이 굵죠. 그러나 1cm당, 1제곱센치당 모발 개수는 백인이 훨씬 많아서 탈모가 진행이 되면 한국인이 훨씬 더 머리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모발 굵기에 도움이 되는 약과 건강식품을 보시면 약용효모에 L-시스테인, 케라틴, 티아민, 파토센산, 칼슘이 들어있는 복합제제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약용효모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이런 약용효모는 모근에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서 여성의 확산형 탈모와 탈모는 아니지만 모발이 약해서 두피 스타일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효과가 좋아요. 그 외 비오틴은 모발이나 손발톱의 갈라짐을 방지하고 영양 공급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카페인 샴푸가 모근을 강화시키고 모발 성장 주기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모발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른 영양 섭취와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과일, 채소, 콩류, 식물성 단백질,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철분, 구리, 아연, 비타민 B6, B9, B12를 공급하시는 것도 모발이 잘 자라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전자 세부 기능 중에 헬스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비타민C 대사인데요. 비타민C 대사와 관련인 유전자는 SLC2, 3A1이에요.
얘는 신장에서 비타민 C를 재흡수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고요. 대량의 비타민 C 수송을 활성화하는 단백질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비타민 C를 흡수할 수 없겠죠. 이 유전자는 5번 유전자에 위치를 해 있고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위치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비타민 C 역할은 잘 아셔요. 결합 조직을 형성하고 철을 흡수에 필요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신데, 따라서 이로 인해서 항산화제로 쓸 수도 있고 엽산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철의 흡수 촉진에도 도움이 되고 에피네프린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콜라겐 합성, 감기 예방에 쓸 수가 있지요. 자, 비타민 C의 최소 요구량은 아까 얼마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쓰고 우리가 일을 잘 하려면 최적 섭취량은 2000ml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은 것은 신결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영양학적인 최대 권장량이 2000m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 대사 유전자가 변이가 있다는 것은 SLC23A1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 트랜스포터를 합성한다고 되어 있죠. 신장에서 비타민 C를 재흡수하고 각 기관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트랜스포터예요.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비타민 C 대사 속도가 증가하고 비타민 C가 재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비타민 C 보충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변이가 생겼다고 하면 고함량 비타민 C를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항목별로 다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카운셀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셨을 때 얘를 콜레스테롤로 들어서 혹시 주의라는 항목이 있는지, 주의라는 항목이 예스인지 노인지를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유전자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지만 현재 상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환자가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지 아닌지, 또 가족력을 포함해서 고지혈증 위험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ABCD로 나눠져 있죠. 유전자 분석 결과가 주의에 해당됐다면 그건 A랑 C에 해당되겠죠. 현재 상태에 콜레스테롤약을 먹고 있거나 유전력이 있다면 A와 B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이제 제일 나쁜 상황이죠. 유전자도 나쁘고 현재 상태도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런 분들은 A를 보시면 되시겠어요. 현재 상태는 유전적 요인이 작용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관리를 꼭 하십시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 상태는 무언가를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음식이나 운동을 꼭 더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C의 상태는요, 유전자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현재 상태는 약을 먹지 않아요. 관리를 굉장히 잘해온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칭찬을 해주시고 좀 더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D의 상태는 유전자로도 문제가 없고 환경적인 요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씩만 주의하시라고,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자칫 방심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를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지 환자를 끝까지 상담으로 끌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C 상태가 제일 좋은 거죠. 유전자로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가 좋은 거니까 이 사람은 칭찬 많이 해주시고, D 같은 경우에는 다 좋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A는 참 상황은 안 좋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쪽으로 여러분이 카운셀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으로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 내용을 환자와의 상담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